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 손민국입니다. 저희 또 여기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K 디지털 헬스 심포지움 이런 행사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운 행사라서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연구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하는 연구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제 연구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해놓은 좋은 연구들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소개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교수님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기본을 다시 한번 자잡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상충은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일상적인 임상 환경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EMR이나 EHR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 데이터나 질병 레지스트리 또 환자가 가져오는 환자 중심 데이터도 모두 다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고, 예전에는 저희가 RCT만을 사실은 이제 근거를 만드는 이 에비던스를 형성하는 임상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요새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 트라이얼들도 다 저희가 에비던스를 만드는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리얼월드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얼월드 에비던스는 그 임상이나 또는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RCT랑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RCT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무작위 배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제한된 피험자 그리고 엄격한 프로토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리얼월드는 사실상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 다양한 임상 특징과 치료 경력 그리고 인구 특성들도 너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 많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RCT를 대신하는 연구를 하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리얼월드 데이터로 연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면서도 포괄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임상 근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CT라는 걸 하면 너무 통제된 환경에서 한다 해서 이런 말도 있는데요. 결론은 RCT에서 저희가 어떤 중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걸 보통 효능이라고, efficac이라고 표현을 하고, 리얼 월드에서 사용했을 때는 효과라고 해서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항상 갭이 생성되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에 했던 또 다른 이제 논문 하나 보시면은 이런 효능과 효과에 항상 격차가 생긴다고 많은 보고가 있었거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면 어떤 당뇨약을 썼을 때 헤모글로빈 A1C 감소하는 효과가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그만큼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약물 수능도라든지 어떤 복합적인 의료 환경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RCT에서 얻는 이 효능이 효과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월드 데이터나 리월드 에비던스가 중요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이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 결국은 전 이제 임상 연구의 설계가 어떤 연속체에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컨티눔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좋은 건 RCT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이 가능한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건 RCT가 맞지만, 실제 임상을 반영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observational study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리얼월드 에비던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아니지만 이전에 나왔던 또 중요한 개념이 이 중간에 있는 이제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실용적 임상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 임상 연구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또 이전에 했던 연구들부터 하나씩 들춰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ALL 중에서도 재발성 ALL인데, 사실 이 환자들한테 블리나투모밥이라고 하는 신약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 환자들을 모집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혈액종양내과 전문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환자가 많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 단일군으로 임상 시험을 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럼 대조군을 뭘로 사용했냐면 이미 데이터상에 모여 있는, 예전에 제가 일반적인 치료, 표준 치료를 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는 이미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좀 재밌는 게 실험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제를 투약한 군을 두고 싱글암으로 진행했던 연구고, 여기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서 조건부 허용으로 FDA 승인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과 비롯해서도 이제 혈액종양내과 쪽에서는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트라이얼들에서 항상 대조군을 설정하는데, 뭐 예를 들면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 표준 치료제가 옛날에 이제 도세탁셀이었는데, 이 약제를 매번 이렇게 임상 시험할 때마다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오즈비를 보이거나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잘 쓰면 대조군도 적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 프라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까 RCT 이상 조건, 그러니까 제한된 통제된 조건을 저희가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거를 다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환경, 특정 프로토콜보다는 그냥 진짜 임상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RCT의 형태를 따라가니까 설명도 조금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임상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어떤 임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연구긴 한데,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이제 어댑티브 트라이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고용량 그리고 우리가 일반 용량을 줬을 때 이 환자들한테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아주 단순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뭐 결과가 재밌다기보다는 재밌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크루트먼트를 하거나 또는 크라이테리아 설정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환자가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먹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임상적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재미있는 임상 시험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타겟 트라이 에뮬레이션에서 임상 시험 모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결국 RCT의 구조를 빅데이터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적격성 기준이나 치료 전략이나 배정 절차나 추적 기간, 결과 이런 것들을 다 계획에 명시를 하는데, 그것처럼 빅데이터에서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이전에 이게 좀 유명한 체스트지에 아주 유명한 저널에 실렸던 논문인데, 이 비타민 C나 하이드로코르티손 다이어미 병합요법을 했더니 폐혈증 쇼크 환자에서 예후가 좋아지더라라고 해서 보고됐던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진행이 됐었고, 이거는 심지어 그냥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로 오즈비를 제시했던 연구인데, 보시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정말 많은 이제 빅 저널들이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련된 트라이얼이 6개인데 다 페일했었거든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그냥 하면 이런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타겟 트라이 에뮬레이션 같은 방법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성공한 사례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나왔던 연구입니다. 코로나 때는 사실 환자들 모아서 임상 시험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그리고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환자가 너무 안 좋을 때 이제 이런 토실리주막 같은 약을 주면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의사가 중환자실에 있는 코로나 이제 중증 환자를 다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또는 이제 아웃컴 뭘 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임상 시험처럼 진행을 해서 결과를 봤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토실리주맙을 준 군이 더 좋다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NEJM이 하루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빅데이터 저널로 먼저 이제 결과를 보고하고 이미 임상 시험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나왔던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잘 설계하면 결국엔 임상 시험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줬던 사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 에비던스 이 두 가지를 얘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한국의 국가 데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단일 보험이라고 하는 그 체제 때문에 구축이 잘 돼 있고 거버넌스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두 곳에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해드리면은 당연 지정 제도로 단일 보험자가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보장해주고 있고 행위별 수가 제공 그러다 보니 코호트로 자료가 잘 구축돼 있고 근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은 저희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코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고 당연히 시간차가 존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수혈 성공 여부 같다 수술인데 수술 성공 여부 같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CT, MRI를 찍었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CT, MRI의 판독 결과는 들어가 있지 않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의료 행위의 모든 것들이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자료에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질병 코드나 의료 이용 코드 그리고 비용 그리고 진료를 어떻게 상세하게 했는지 약제가 어떤 처방이 들어갔는지가 다 매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연구를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이 이 개념인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고혈압이 있다 없다를 과연 우리가 이런 청구 데이터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가장 큰 이슈인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을 고혈압을 넣었는지 그리고 약제를 고혈압 관련된 거를 먹었는지 또는 환자가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혈압의 수치가 고혈압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임의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희귀 난치병 질환 환자들은 저희가 또 더 걸러낼 수 있는 좋은 소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는 거 보면 제가 고혈압만 말씀드린다 치면 고혈압 환자를 어떻게 청구돼서 식별할 거라고 하면 결국 ICD-10 코드에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로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조작적 정의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건데 뭐 결국 이것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의들이 종례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걸로 진짜 이 환자를 예측했을 때 얼마나 질병의 민감도나 특이도가 나오는지도 다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제는 이제 만성병이었으면 이제 결국 이 산정 특례 코드가 있는 환자들은 더 잘 잡아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환자는 ICD-10 코드 말고도 질병 난치성 코드를 쓰게 되면 좀 더 민감도 특이도를 올리면서 저희가 원하는 환자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 RA 같은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암이나 또는 혈액 종양 쪽 질환은 훨씬 더 잘 잡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청구 데이터의 강점은 이런 환자들의 기록이 다 남는다는 것과 그리고 결국은 이걸 코호트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리고 올해 이제 2023년까지 늘려줘서 사실상 거의 20년 넘는 데이터를 모으는 나라는 잘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원래 19년까지였는데 23년까지 연장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두 가지로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표본 연구 DB, 하나가 맞춤형 연구 DB인데 표본 연구 DB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환자를 셀렉션한 겁니다. 이 환자들을 셀렉션해서 연구에 활용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 DB를 받아서 사용하든 교수님들 쓰든 똑같은 환자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환자들을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표본 추출, 층화 추출이라는 방법을 써서 최대한 전 국민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랜덤으로 추출하게 되면 아마 저희 인구 대부분이 다 서울 경기권에 몰려 있으니 다 서울 경기권에서만 뽑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최대한 저희가 표본 추출, 층화 추출 방법을 써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코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기준으로 1,000만 명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저희가 환자가 사망하니까 점점 줄다 보니 신생아를 넣어서 100만 명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다이나믹 코호트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코호트는 건강검진이 이제 법제화되는 40세에서 79세 환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표본 코호트가 결국에는 모든 나이를 다 커버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건강검진을 일단 무조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내가 건강검진에 있는 흡연이나 음주나 운동의 자료를 꼭 써야 되겠다 하시면 이런 데이터가 더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코호트는 나이가 좀 더 변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60세에서 80세로. 그리고 이제 맞춤형 연구 DB라는 게 있는데 보통 희귀병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특정 약제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거나 좀 독특한 데이터를 쓰겠다고 하시면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일 좋은 건 어쨌든 희귀 질환자 전수를 뽑을 때 활용하기 참 좋은 데이터입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 원래는 공단 직원이 다 이걸 추출해 줬었는데 이제 연구자가 직접 추출해야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조금 난해해진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DB, 뭔가 예를 들어서 정말 희귀한 질환을 뽑고 싶다 하시면 이런 맞춤형 DB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걸로 뭘 할 거냐? 앞서서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미 다양한 학회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팩트시트에는 이미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고혈압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서 어떻게 환자를 추출할 건지를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진단 어떻고, 치료는 어떻고, 그리고 어드히런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시면서 이런 고혈압 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다 여기 기반에 대해서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고혈압 학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당뇨 학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지질 학회도 하고 그리고 신부전 학회 제가 여기저기 많이 이제 요새 하시는 유행인 것 같습니다. 팩트시트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걸로 그럼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뭐 이게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 진단명의 입력이 너무 실제 질환과 동떨어져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시술, 약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진과 생활습관 데이터가 있다는 게 좀 독특한 부분이고 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검진 수검률이 높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이 잘 돼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드리는 게 혹시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으면 빅데이터로 이 가이드라인 바뀐 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T를 아까 흉내내는 연구, 타겟 트라이 에뮬레이션 완전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진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검진을 꼬박꼬박 잘 받는 제가 볼 때 국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검진 결과를 활용한 연구도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절대 돈 들여서 안 할 것 같은 RCT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결국 이 데이터에서의 어떤 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방 간의 정의가 한 번 더 또 바뀌었습니다. 마슬드라고 해서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트 스태틱 리버 디지즈라고 이걸 이제 기준하는 그 기준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난해하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반영해서 바로 논문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러니까 RCT를 흉내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NEJM에서 어떤 약제가 좋다 또는 뭐 어떤 시술이 좋더라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현해 볼 수 있는 연구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검진을 저희가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한때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유행했던 건데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으니까 그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그 수치의 변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을 뭐 2년 간격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측정하게 되면 그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를 가지고 그게 또 예후에 안 좋다라고 보고했던 논문들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뭐 혈당도 해보고 콜레스테롤도 하고 뭐 혈압도 하고 좋은 빅저널에 많이 실렸던 게 결국 이게 RCT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자담배가 그럼 어떠한 심혈관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연구도 사실상 저희가 원래 2018년 이전에는 건강검진 항목에 그냥 담배 피냐 안 피냐 정도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전자담배에 대한 설문이 늘어나면서 이걸 이용해서도 환자 예후를 평가할 수 있는 재밌는 연구를 많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RCT를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연구들도 많이 보고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도 이제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코로나 환자의 어떤 감염 여부를 다 확인하고 백신 접종에 관련된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면서 연계되는 연구를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보시면 다 코로나 때 이제 좋은 연구들이 또는 빅저널에 많이 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여기 제가 논문에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연구로 많이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맞춤형 데이터로 얘기 드리는 게
결국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CML이나 또는 멀티플 마이올로마 같은 환자를 한 병원에서 하려고 하면 사실 데이터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병원과 결국 협업은 필수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출하게 되면 전수를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환자에 대해서 뭐 트리트먼트 패턴이 어떤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예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드린 거라면,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게 이제 저는 좀 요새 저의 관심사긴 한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 데이터만으로만 결과 나오는 것을 요새는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쩌면 보면 머신러닝 개념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떤 파인딩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했을 때도 똑같이 재현이 되는가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K 바이오뱅크라는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신청하시고 돈만 내신다고 하면 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건 특이하게 프로스펙티브 코호트라서 이 환자들 50만 명을 모아서 단순히 아까 보여드렸던 EMR 또는 환자 뭐 생활습관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UK도 더해서 접근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 마슬드 환자한테서 아스피린을 썼을 때 HCC의 위험이 줄까라고 하는 연구였는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클레임 데이터 베이스로 분석을 했고, 밑에 거는 이제 멘델리안 스터디라고 해서 유전체를 활용한 연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똑같이 반복된다, 재현된다는 걸 보고해서 한국에 좀 좋은 저널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가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한국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 데이터랑 하게 되면 더 좋은 이제 연구와 또는 저널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랩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